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신 함께 힘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이 밀떡 이번 시간에 아마도 그 예상컨대 주말쯤에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요 주말을 지나 월요일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날이 있습니다. 때는 2002년 그 월드컵, 네. 서울에서 월드컵이 한참 열리고 우리가 정말 4강 신화에 그 정말 온 국민이 기뻐하고 거기에 이제 그 축제 분위기에서 당일이었죠. 조금은 여유롭게 3, 4위전을 하고 있을 그랬었죠. 그날 저 북한에서 그때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 긴급 뉴스로 막 계속 그렇습니다. 올라오고. 아, 정말. 그때도 사실 그 뭐 요 며칠 전에 우리 그 남북 그 연락사무소 폭파와 그보다 훨씬 더죠. 그 아주 쇼킹한 그 네. 브레이킹 뉴스가 나왔는데 언론에서 그다지 다루지를 않았어요. 사실. 그랬었죠. 참. 그랬고 그 이후에 뭐 엄청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았지만 우리의 그 당시 순직한 유경사를 비롯해서 참수리 357정에 선탑하고 있었던 네. 많은 장병분들 그러니까 마음고생 심하시고 저는 그때 이제 월드컵 때 저도 한참 이제 밖에 나가서 계속 응원하다 그땐 지쳐갖고 이제 TV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막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해에서 이제 좀 무력 충돌이 벌어져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잊어버렸어요. 바로. 왜냐면 이제 바로 한국 터키 경기를 경기가 봤어야 너무 됐으니까. 뜨거웠죠 그때 막.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나서 이런 거죠. 네. 그 말씀 좀 죄송한데 그 1차 연평해전을 우리가 한번 겪었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2차 연평해전도 그런 식으로 이제 충돌 기동 그 아군의 피해가 있지만 격파 기동이라고 승리 그러죠. 아니겠느냐. 네, 1차처럼. 격파 기동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교전이 좀 일어났던 정도 이렇게만 생각했지 우리의 그런 피해가 컸던 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사실 피해 자체는 북한군이 더 크긴 했지만 사실 저는 북한군이 뭐 몇천 명 죽고 몇몇 명 죽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그쵸. 편이 몇 명 죽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군이 6명이나 전사했다는 얘기 듣고 너무 놀랬는데 네네. 그때 분위기가 지금 돌이켜 보면 좋은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초를 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정말 안타까운 문제긴 한데. 저는 그때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사람들은 다 월드컵 4강 올랐다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어가 버리고 이랬던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좀 그 당시를 좀 상황 설명을 좀 드리면 서해 함대 그러니까 이제 2함대죠. 2함대에 그 전진 배치돼 있는 그 부대들이 있습니다. 통상 그 참수리급 그 고속정은 두 척이 한 개 편대를 이루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 편대가 저쪽에서 대형 경비정이죠. 그 중형급 경비정이죠. 등산곶 684를 비롯해서 두 척의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니까 그 기동을 그 긴급히 기동을 하면서 차단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한 경비정당 그 한 개 편대씩 들어간 거죠. 원래는 이제 편제는 이제 세 척인데 한 척은 이제 그 뒤에 있는 포항급으로 알려져 있죠. PCC 그 초계함들이 이제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진해서 참수리급 두 척이 이제 기동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등산곶 684라는 북한의 중형 경비정입니다. 중형이라고 해봐야 500톤도 안 돼요. 500톤도 안 되는데 그 함정에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전차포라고 알려져 있죠. 85mm T-34 85에 달린. 예 함포가 돼 있는데 이제 모양이 이제 그 전차포 그러니까 탑을 그대로. 예 전차포 탑을 그대로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대로 이제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말 계획적으로 노리고 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도표를 그리면 금방 설명이 됩니다만은 차단 기동을 그 당시는 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뭐 그 경고 사격부터 해서 계속 그 5단계 교전 수칙이 교전 있었죠. 수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역이용한 거죠. 네. 북한 해군이 8전대의 7편대가 그 나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교전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한 것이 또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뤘던 연평해전이라는 영화 영화관에서 그렇죠. 섭외가 이제 저한테 좀 고증이라고 그래요. 네. 고증자문. 그것도 섭외죠. 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코데프라는 이름으로 네. 해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런 현황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 우리도 피해가 있었지만 북한 해군의 피해는 더 엄청났어요. 네. 그렇죠. 이때 이 등산고 684함이 그 사실상 사건을 일으킨 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복수국이었습니다. 99년부터 2002년에 걸린 3년 걸린 복수국이었죠. 왜냐하면 이게 등산고 684가 99년 6월 15일 항상 6월이 남북 관계에서 뭔가 항상 있어요. 제일 사건이 있던 거는 그 6월이면 뭔가 이런 사건이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진짜. 99년 6월 15일 그 제1차 연평해전이 있었는데 이때 등산고 684가 거의 대파를 당해가지고 박살이 났던 배입니다. 아, 그 배를 다시 네. 임무에 투입시켰군요. 네, 그거를 사실상 들어왔는데 폐선시켜야 될 상황인데 김정일이 아니다. 이 배 어떻게든 살려라. 그래서 포도 그때 85mm 전차포 싣고 앞에는 그 강화한 레일 그 저기 충돌전 대비해서 레일까지 달고 뭐 기관도 다 수리해서 그거는 좀 다른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내려왔던 것이죠. 예, 1차 네. 연평해전 때 등산고시 그 684가 물론 그 중에 한 전력이었긴 했지만 뭐 네네. 대파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지금 그 2차 연평해전 때 대파가 돼서 폐선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은 끝까지 지금도 등산고 684함이 있어요. 한 포도 바꿨고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장갑도 더했고 네. 여러 가지 그 개선을 했는데 그 당시 등산고 684가 어느 정도 피했냐면 우리 측에서 첫 명중이 되자마자 거의 그 1분도 안 걸려서 그쪽 조타실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정장도 죽었죠 그쪽. 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등산고 684를 직접 그 신문하는데 같이 있었던 군인이 네네. 넘어왔어요. 우리 쪽으로. 아 그 기자였는데 네. 그분이 그래서 탈북하셨죠. 그분이 또 얘기하는 것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30명 이상 전사했다. 야, 참. 그런 절반은 전사한 거예요. 문제는 언론에서 우리 쪽에 대한 피해만 너무 이야기했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럼 전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 그림으로 그리면 참 좋은데요. 네네. 357정이 그 2선급으로 이제 뒤에 들어와 있고 358정 그러니까 그 편대의 편대장이 탑한 그 참수리정이 일단 그 차단 기동을 위해서 지나갔어요. 그냥 갖다 댄 거죠? 네, 배를.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앞쪽을 가로질러 간 거죠. 등산곳은 이렇게 직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이제 막아야 되니까 차단 기동을 위해서 한번 들어갔죠. 네. 들어갔고 측면을 보이자마자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상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일부러 그때부터 속도를 현격히 낮춰요. 등산곳이 왜? 이제 여기 그 357과 마주보게 하기 위해서 근거리에서 예, 마주보기 예. 위해서 그렇게 기동을 한 다음에 거의 이제 그 사정권 안에 오자마자 이제 85mm 포부터 쏘고 막 37mm 쏘고 그렇습니다. 그 14.5mm 기관포 막 갈기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러면은 참수리정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어요? 일단 뭐 로봉은 안 달렸지만 그 40mm 그 함포가 바로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mm 그 시볼커는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원래 할 수 있는데 고장이 나서 수동 모드로 돌려서 초탄에 그냥 전기가 나와. 일단 그 했고 거기 그 언론에서 1000여 발이 넘는 그 참수리급 한 척에는 이제 1000여 발이 넘는 그 각종 구경의 이제 그 탄환이 이제 탑재가 되는데 전부 다 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한 680여 발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발사가 됐습니다. 거의 다 대응을 했는데 지금 나중에 이제 그 북한 쪽에서 이제 들리는 말은 우리 쪽에 그 대구경포를 쏨과 동시에 대구경포에 대한 전력이 전부 다 이제 날아가거나 작동 불능이 돼서 그들은 그냥 소화기로만 대결했고 우리도 주로 소화기로 이제 응사를 하는 소총으로. 그렇죠. 그 나중에 그 큰 흐름이 끝나고 나서는 대부분은 그런 그 교전이 이루어졌었고요. 거기에서 세게 한 방을 가판 쪽에 함수 쪽에 맞아가지고 흘수선이 이제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침몰 단계였고 그 침몰을 막기 위해서 참수리급의 다른 함정도 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펌프로 돌려가지고 이제 물을 좀 빼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침몰까지는 막지 못했죠. 네. 그 다른 한 정도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우선 그게 참 안타까운 게 그 PCC 포항급이 이 정도에서는 이제 전진해서 이제 진격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거기에는 76mm 함포가 있기 때문에 거의 두세 발로도 완전 격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초기함이 이제 우리가 들어갔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그러자 보니까 그 해안에 있는 지대함 미사일이 실크웜 이제 쏠라고, 예. 가동이 됐어요. 실크엄 계열에 보기에도 보면 이제 한 개 연대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더에 이제 포착이 되니까 포항급이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죠. 그 당시에 교전 수칙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좀 변화가 있다면 이제 그 지금에 와서 이제 변화를 이제 좀 우리가 또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교전 수칙을 5단계에서 3단계로 확 줄였죠. 그다음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윤영함이 취역한 게 바로 연평해전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지금까지는 최일선의 참수리라는 고속 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자리를 고속함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큰 참수리, 변화는 그러니까 윤영함. 네, 아무래도 이제 76mm를 달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거. 76mm 네. 함포를 윤영함도 이제 76mm를 달고 그다음에 참수리의 진정한 후계인 PKBMP인가요? BKB PKB 예. 네. 그것도 이제 76mm 함포를 달아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40mm로 첫 대응이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는 그냥 무조건 76mm부터 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좀 기대하는 게 이제 130mm 이제 다련장이 이제 탑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그게 130mm는 이제 뭐 대함 교전보다는 네. 그 대지상용이죠. 그러니까 그 만약 예를 들면 지대함 미사일이 또 대응을 한다 했을 때 조준 레이더 지대함 돌아가면 기지를 이제 거기를 그냥 원점 타격하기 위해서 이제 네. 그 130mm 다련장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대함도 가능은 합니다, 네. 물론. 가능하지만 그걸 함정 하나 잡자고 그 쏘는 건 아니고. 아 근데 저 같으면은 네. 그런 상황 같으면은 10발 다 쏠 겁니다. 다 쏘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런 상황 같으면. 제가 이제 진짜. 좀 뭐 그 해군 아우. 측에 이제 알아봤는데 그거보다는 만약 그렇다면 이제 윤영하급부터 말씀하셔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윤영하급에 그 탑재된 함대함 미사일 있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쏘겠죠. 그게 이제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그 격침을 시키고자 할 때는 이제 그게 나가는 그렇겠죠. 거고. 예. 뭐 근데 사실 윤영함부터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실 윤영함은 그때부터 설계를 해서 건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윤영함이 이제 전력화되기 시작한 게 2010년대니까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어떠한 개선을 했냐면 사실 참수리급에 일단 소화기라도 좀 강력하게 하자 해가지고 M60이 이제 K6로 바뀌었죠. K6 그러니까 이제 12.7mm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방탄막을 좀 더 강화했고 없는 부분은 설치를 했고 또 있는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했고 또 보이지 않게 그런 그 갑판 부분 또 주요 부분의 조타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장갑 강화 그것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사실 이렇게 면대면이 약간 유행이 지났잖아요. 북한군이 오면 우리는 비대면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 해검이라고 부르는 무인 이제 경비정이거든요. 예. 무인 경비정 이제 무장을 탑재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이게 조금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게 되면은 사실 그 육군이랑 다르게 해군은 바다의 특정 영역에 아군 적군을 구분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 해역에 그냥 투입시켜 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확성기 달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무조건 발포부터 하면 되는 거죠. 뭐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뭐라고 할 거야, 걔들이. 사실은 그런 어려운 식으로 하는 어려운 말씀. 네, 사실 그렇게 약간 냉정하게 가야 될 구석이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한 짓을 보면 이제 굉장히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돈 내나 뭐 내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사실 좀 엄하게 나가야 된다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건 측면에서 있어요. 관심을 갖고 싶으면 그 관심을 총알로 주면 돼요. 네, 그렇죠. 포탄이나. 너무 뭐 강경 대응이라고 뭐 의견을 주실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건 하나 확실한 것 같아요. 북한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주의 체제나 그 독재 국가의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강하게 나가면 엎드리고 약하게 나가면 한없이 물려드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강약 약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적절히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한 대안이라고. 왜냐하면 볼수 그렇게 있죠. 해놓고 이제 발표를 하면 되죠. 이건 무인 이제 경비정을 투입시켜서 얘들은 경고 방송이고 뭐 이렇게 차단 기동이 안 하고 일단 가까이 오면 쏘기부터 한다.
우리는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AI 했으면 좋겠어요. 무섭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뭐 얘기 주고 싶은 거는 북한 그 연안 함대, 그러니까 서해 함대도 그 동안에 대비를 안 했느냐? 엄청 대비를 했어요. 대비했죠. 지금 그렇죠. 어떤 최신형 정도 대비가 그 있었을까요? 전투정 같은 거 들여와가지고 스텔스 형태 비슷하게 전투정이 들어와서 물론 레이더 같은 건 그 일본제 그런 상용 레이더 달긴 했는데 일본에서 물자를 북한으로 보내준 거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꽤 문제가 되고 있죠. 어떻게 저거를 그 수입해서 달았냐? 아니 우리한테 뭐 그 밀수입해서 저거 단 것 같긴 한데. 아니 우리한테 그 난리 치더니 왜 자기들이 그러니까 정작 그 그러니까요. 배에는 일제 그러니까. 그 해상 레이더 달려 있고. 뭐야 이게. 뭐 배에 대한 어떤 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렇죠. 그 속도도 좀 그전에는 이제 우리 쪽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는데 뭐 늘어났고 그다음에 포가 특히 많이 네, 발전. 갑자기 76mm 바뀐 예. 게 76mm 함포를 다는 함정들이 많아졌어요. 이란 네. 쪽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네. 뭐 이탈리아가 줄 리는 없고 그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류 기술은 오토멜라랄 건데 네. 그걸 이제 이란에서 카피한 카피한 거고. 거를 그 받은 거죠. 아 이자 들어간 나라들은 조금 문제들이 많네요. 이런 다만 얘기는. 지금 제 생각인데 그런 식으로 배가 정예화되는 대신 척수는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척수도 많이 줄었죠. 여러 가지 대비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아까 앞서의 그 참수리급의 그 개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결정체는 윤영화급이죠. 윤영화급.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참수리급을 대체해야 될 차기 고속 정 내지는 예. 함으로도 불릴 수 있는데 정으로 봐야겠죠. 그런 함정도 속속들이 지금 우리가 건조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12척을 건조하지만 최종 제 생각에는 30척 이상 건조가 될 것 같습니다. 믿음직한 건 그 정도 사이즈 배에 그렇게 강력한 무장을 단 배가 딴 나라 해군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렇죠. 이후에 우리 이제 돌아가신 우리 순국하신 우리 국군 장병들 이름을 따서 배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달았다고 그 맞습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윤영화급은 윤영화급 네임십의 윤영하 소령 이제 그 당시 대위셨죠. 네. 그 소령님의 그 이름을 딴 한 명이 들어가면서 6척은 그 당시 순직을 하신 우리 육용사 분의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맨 마지막 6번함 박동혁함까지 6척이 그렇게 됐고요. 모두 18척이 다 건조가 돼서 서해, 동해, 남해 1, 2, 3함대에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육용사의 그 함정은 전부 다 그 2함대 의미가 있죠. 그렇죠. 2함대에 배속돼 있고요.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몇 배로 되갚아줄 능력이 있고 네.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 반드시 청취자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두 눈으로도 확인했습니다. 저도 한번 봤습니다, 직접. 네. 정말 듬직한 윤영하급도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건조하고 있는 인천급 1, 2, 배치 1, 2, 3까지 이런 함정들은 정말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약간의 그 VS 입장에서 뭐 북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개량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모래알 같고 미미한 그런 개량으로 밖에 보일 수가 우리가 없는 거는 바로 뒤에는 인천 배치 1, 2 같은 연안 그 지휘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지금 76mm 함포를 달았다고 그러지만 옛날 같으면은 포항급에다 76mm가 달렸는데 이젠 지금 5인치가 지금 나라판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5인치를 한번 얻어맞아 보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타이슨이 그랬죠. 누구나 그럴싸할 계획이 있다. 나한테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해성 미사일 맞고 그 소리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해성까지 쏠 것 없이 5인치 한 방 맞으면 아마 그때부터 모든 계획은 틀어지겠죠. 근데 당시 북한 해군이 사실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사실 방심과 교전 수칙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두 개 다 이제 못 쓰게 될 겁니다. 자, 돌아오는 월요일이면 제2연평해전이 벌어진 그 날입니다.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한 마음으로 조금은 밀리적인 얘기, 무기체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그날을 잊지 말고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매년 한 번 기억해야 더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그 짓을 하면 우리는 몇만 배 되갚아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까지 같이 이 밀떡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대북비라에 딱 해서 보내야 되는데. 보내시죠. 아니요. 그냥 말로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청취자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청취자분의 같은 마음까지 담아서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형님 밀떡!